안녕하세요. 제 나이도 어느새 이제 40이 넘었네요. 그간 시집에서 겪은 일들 정말 힘들고 길었죠. 이제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남편과 저는 취미 활동을 하는 온라인 카페에서 알게 되었고, 그 오프라인 모임에서 처음 얼굴을 보게 되었답니다. 남편이 먼저 제게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저도 싫지 않았어요. 남편의 성격은 호방하고 놀기도 좋아하며 재주도 많은 사람이었죠. 기타를 잘 다루고 노래도 잘했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저는 남편의 그런 점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싫은 조건이 있더군요. 남편은 세상 여자들이 모두 기피한다는 홀어머니의 외아들이었어요. 그것도 위로 누나가 셋이나 있는 사람이었죠. 누나들이 모두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들이라지요. 시아버지는 남편이 중학교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가정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분이었고 술과 담배 그리고 여흥을 좋아하셨던 분이라고 하더군요. 재계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었지만 막판에는 결국 파산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를 악물고 돈을 벌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얼마나 악바리로 모으셨는지 남편이 30살쯤 되던 해에는 서울 신촌에 5층짜리 건물을 짓게 되었을 정도로 재산을 모았다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게다가 오로지 아들밖에 모르는 사람이라죠. 시어머니가 38세에 낳은 아들이라 얼마나 귀엽게만 키웠을지 짐작이 가더군요. 연애한 지 1년 만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지만 선뜻 결정이 안 섰어요. 우리가 결혼할 때쯤 시어머니의 나이는 이미 70이 가까웠죠. 비교적 늦게 며느리를 맡게 된 시집에서는 며느리가 어머니를 모시며 같이 살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더라고요. 남편도 그랬고요. 정말 발이 안 떨어지더군요. 제일 걱정거리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에 남자가 가정에서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롤모델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저희 친정은 부유하지는 않지만 단란한 집안이었어요. 아버지가 반듯하시고 엄마도 자애로우셨죠. 그러니까 각자가 가정에서 맡아야 할 역할을 모두 잘하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이런 친정에서 살다가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영 다른 환경으로 시집을 가게 된 저. 이제 저의 그 험난한 시집살이를 여러분께 낱낱이 들려드릴게요. 시어머니 소유 5층 건물에는 다양한 상가가 입주해 있었는데 그 중에 1층에서 시어머니가 식당을 크게 하고 있었어요. 건물 5층에는 살림집과 사무실이 함께 있었는데 남편이 그 사무실을 차지하고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시집살이 며칠 만에 벌써 제 심기가 불편한 일이 벌어졌죠. 너는 참 살림을 잘하는구나. 우리 딸들은 영 살림하고는 거리가 멀어. 하긴 걔들이야 공부만 했으니까. 나도 일하면서도 딸들 일 안 시켰어. 참 묘한 뉘앙스가 풍기는 시어머니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저를 살림에 부려먹었다는 건가요? 그리고 시누이들은 공부만 했고 저는 일만 했다는 말로도 들리더라고요. 저도 대학을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냥 살림 참 잘하는구나 까지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말은 저에 대한 말일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에 대한 말이기도 했죠. 기분이 참 나빴답니다.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 저도 친정에서는 손에 물 안 묻히고 공부만 하던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일을 하셨지만 저희들 일 안 시키셨고요. 그렇지만 저희 집에서는 아버지도 가끔 우리 남매가 좋아하는 별식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세요. 다들 기초적인 집안일 정도는 엄마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게끔 키워주셨어요. 제 말대꾸가 불만인지 시어머니가 꿍얼꿍얼 거리더군요. 시집 온 지 며칠 만에 기분이 제대로 상한 저는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어머니가 이러저러한 말씀을 하시더라 기분이 좋지 않았다 라고 말을 했죠. 하지만 남편은 그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듯 어리둥절하다가 그저 웃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남편이 중학교 때 돌아가셨기에 가장의 역할이 뭔지 알지 못할 거라는 저의 걱정은 그대로 들어맞고 있었어요. 남편은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관심이 1도 없더라고요.
철저히 공과 사를 구별하는 사람이었고 절대적으로 공을 앞세우는 사람이었죠. 회사 일 밖에는 모든 일이 안중에 없더라고요. 남들은 제가 시어머니가 건물주인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다고 부러워했죠. 하지만 건물 한 채가 아니라 10채가 있으면 뭘 하나요? 시어머니는 정말 돈을 안 쓰는 구두쇠 중에 구두쇠였답니다. 아주 기초적인 생활비만 주곤 했어요. 제 용돈 같은 것을 따로 기대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잣집으로 시집가서 돈은 쪼개고 쪼개서 써야만 했답니다. 시어머니가 1층에서 식당을 경영하니 거기서 가끔 끼니를 때울 수도 있으련만 늦게 며느리를 보아 며느리 재미를 단단히 보아야겠다고 생각한 시어머니는 매 끼니를 5층 살림집에 올라와서 먹었죠. 당연히 제가 그 세 끼를 모두 차려내야 했어요. 시어머니의 친정이 가까운 곳에 있기에 가끔 출타를 하시기도 하더군요. 저한테는 그런 날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한 끼라도 밖에서 해결하고 오니 제가 신경 쓸 일이 줄어들잖아요. 5층 살림집은 옥상에 면에 있어서 아직 초여름인데도 많이 덥더라고요. 그런데 그해 여름 정말 살인적인 더위가 우리나라를 덮쳤죠. 보통 36도, 37도를 오르내렸어요. 가뜩이나 더운 건물, 옥상의 면한 살림집에서 저는 정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답니다. 어머니, 에어컨 한 대만 거실에 설치해 주세요. 숨이 막혀서 도저히 못 살겠어요. 제가 가만히 앉아만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요, 어머니. 사실 남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일을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1층 식당도 에어컨이 빵빵했답니다. 제가 정말 끼니 준비도 못할 정도로 힘들다고 하자 에어컨을 사주기는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에어컨을 틀고 있을 때마다 10분 정도 지났다 싶으면 굳이 올라가서 끄는 것이었어요. 이러려면 에어컨을 왜 산 건지 알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미국으로 유학을 갔던 막내 시누이가 방학이 되어서 잠시 한국에 오자 그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더라니까요. 그리고 하루는 근처에 사는 둘째 시누이가 이런 트집을 잡았죠. 자네 우리 엄마 사육하는 거야? 먹을 것만 주면 되는 강아지인 줄 알아? 근처에 사는 둘째 시누이는 자주 집에 들러서 제 살림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바깥에 볼 일이 좀 있어서 점심 반찬들을 식탁 위에 차려놓고 천으로 덮어놓은 다음에 외출을 했었죠. 밥만 덜고 국만 데우면 먹을 수 있도록 차려놓은 것이었어요. 둘째 시누이가 그것을 보더니 사육이니 뭐니 하는 따위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내뱉더라고요. 형님, 어머님 식사하실 때 반드시 중전마마 수라상 지키는 상공처럼 꼭 누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형님도 형님 시댁에서는 맏며느리라면서요. 그런데 분가에서 사시잖아요. 시집에 가서 일주일만 하루 세끼 꼬박 해드려 보세요. 그러고 나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시누이와 제가 말도 안 되는 일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답니다. 시누이가 손윗사람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말대꾸를 했다고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고 했고 시어머니도 옆에서 거들더군요. 제가 더 이상 말하기도 싫어서 제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굳이 제 팔을 잡아당겨 자기 앞에 세우려고 하더라고요. 뿌리치는 과정에서 제 손이 시누이의 팔을 살짝 쳐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제가 시누이를 때렸다나요? 아, 정말 10월드라는 게 이런 거였나요? 마음속에서 못 살겠다, 아니 안 살 거야 소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들리곤 했어요. 어느 날 살림집 바로 옆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던 남편이 낮에 잠시 집으로 들어왔더라고요. 남편을 붙잡고 정식으로 말을 했죠. 누나를 드나들지 못하게 막아달라고요. 그리고 오더라도 남의 살림에 이래라 저래라 자꾸 참견을 하면 저는 더 이상 여기서 안 살겠다고 경고했어요. 그런데 도리어 남편은 제게 경고를 하더라고요. 뭐? 누나더러 집에 오지 말라고 하라고? 여기가 누나한테 왜 남의 집이야? 참나, 남의 살림이라고? 그리고 누나한테 들으니 당신이 누나를 때렸다면서? 손이 시누이를 때려?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안 살고 싶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
살지 말라고. 그 순간 쨍그랑 소리가 들렸답니다. 유리가 바스라지는 소리였죠. 벽에 걸려있는 액자를 남편이 주먹으로 쳐서 깨트린 것이었어요. 집안에 관심이 요만큼도 없는 남편이었지만 자기 식구 욕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던 모양이더군요. 그렇게 저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 사이는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죠. 거기다가 시어머니는 가까운 시장을 가든 먼 지방을 가든 저를 꼭 수행 비서처럼 데리고 다니길 좋아했어요. 제 일정도 있고 저도 밖에서 다른 약속도 잡을 수 있는 사람인데 결코 그런 배려 없이 바로 30분 전에 이야기하고서는 꼭 같이 가야 한다고 통보하는 것이었죠. 어머니, 저도 만날 사람도 있고 밖에서 봐야 할 일도 있어요. 적어도 이틀 전에는 어딜 가야 된다고 말씀을 좀 주세요. 그래야 저도 일정 조절을 하죠. 뭘 안다고 약속을 만들고 다니니? 우리 딸들이야 밖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그렇다 치자. 너는 집에만 들어앉아 있으면서 밖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는 이미 결혼을 한 아들의 속옷까지 여전히 직접 챙기더군요. 아침에 출근을 할 때는 이거 입혀라 저거 입혀라 하면서 남편의 옷을 골라주는 일에까지 여전히 손을 떼지 않고 있었어요. 도무지 경우라는 것이 통하지 않는 곳이 제가 속한 시월드였죠. 도대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외며느리한테 이렇게 해서 나중에 무슨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친정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더군요. 시집간 첫 해, 첫 명절날 친정에 가져다 주라고 선물을 내미는데 남의 명함이 떡하니 붙어있는 보기에도 초라한 싸구려 인삼 상자였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받은 선물을 명함도 안 떼고 있다가 그걸 우리 친정집에 갖다 주라는 것이었죠. 그거 가지고 당신도 나가. 보기 싫으니까 가지고 꺼지라고. 남편에게 그 선물을 집어 던지면서 화풀이를 했어요. 한바탕 싸움이 됐죠. 남편은 도대체 그게 무슨 문제냐며 제게 따지더라고요. 더 이상 남편에게 말을 해봤자 제 입만 아플 것 같아서 그만두고 그 선물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죠. 친정에서는 여동생에게 과일 상자를 직접 들려서 보내셨더라고요. 여동생이 저와 한 해 차이로 결혼을 했는데 바로 아이가 들어서서 배가 많이 부른 상태였어요. 하지만 앉으라는 말 한마디, 차 한 잔 대접이 없더군요. 제가 알아서 한 상 거하게 차려 여동생을 대접해 보냈죠. 그리고 다음번 시누이가 왔을 때 차 한 잔도 과일 한 쪽도 내놓지 않았답니다. 알아서 찾아 끓여 먹던 깎아 먹던 신경 쓰지 않았죠. 그리고 시모와 시누는 정말 제가 싫어하는 얌체짓도 했죠. 친정엄마가 저 힘들다고 이것저것 해주신 밑반찬을 시모가 말도 없이 시누이한테 가져가라며 챙겨주더라고요. 정말 때려주고 싶도록 밉더군요. 엄마, 이제부터는 절대로 우리 집에 보낼 반찬 만들지 마. 시누이인지 뭔지가 다 가져다 먹는단 말이야. 엄마가 얼마나 없는 시간 내서 정성 들여 만든 건데 나 아깝고 분해 죽겠어. 친정엄마는 좀 더 많이 만들어 보내주시겠다고 했지만 제가 굳이 하지 말라고 했죠.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렇게 된 데에는 남편의 태도도 한몫했답니다. 도대체 그 회사는 일은 안 하고 회식만 하는지 매일 회식을 핑계 삼아 술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서 귀가하는 것이었어요. 귀가하는 시간도 밤 12시를 넘기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술에 취해 건물 계단에서 자다가 관리인이 떠엎고 들어오는 일도 부지기수였답니다. 건물에 입주해 있는 상가 상인들이 남편에 대해서 알코올 중독자니 뭐니 하는 소리들을 입에 담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에게는 그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죠. 정말 남보기에도 창피했어요. 그런 남편에게 정말 정식으로 제 입장을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제발 일찍 들어오라고 부탁했죠. 밤 10시에 귀가했더라고요. 이 시간이면 정말 남편으로서는 이른 귀가 시간이었답니다.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나는 시어머니 모시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따로 살고 있는 시누이한테 살림 간섭 받을 이유도 없어. 이러려면 돈 주고 말 잘 듣는 파출부나 가정부를 부르면 될 일이었잖아.
우리 당분간 따로 있자. 나 친정에 가 있을게. 당신은 결혼이라는 것의 의미도 모르고 가정에서 남자가 어때야 하는지도 전혀 모르는 것 같아. 그저 어머니만 떠넘겨 놓고 결혼하기 전하고 전혀 다를 바 없이 사는 게 당신한텐 결혼 생활이야? 돌아가신 아버님 걸으신 길 당신이 똑같이 걷지 마. 그리고 저는 필요한 짐들을 챙겨서 친정으로 가버렸답니다. 친정으로 간 지 열흘이 됐는데도 새끼를 꼬박 부려먹던 시어머니가 굶어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더군요. 그리고 수행비서가 없이도 잘도 돌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친정에서 간 지 12일째 되는 날 남편이 찾아왔더군요. 저는 제 입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말했죠. 분명히 말했지만 이대로는 안 살아. 이혼하든가 아니면 분가해. 둘 중에 하나 선택은 자기 자유야. 분가하면 당연히 집은 시집에서 해줘야 하는 거고 알아서 판단하고 연락 줘. 며칠 후에 남편이 다시 저를 찾아왔더군요. 거참 어쨌든 돈은 많은 집안인가 봐요. 지금 있는 건물에서 차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시어머니가 사놓은 아파트 한 채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아파트를 전세를 주었는데 나갈 때가 되었으니 거기로 살림을 나자는 것이었죠. 웬일인가 싶더라고요. 어쨌든 이사를 했답니다. 저는 이제 간섭받지 않고 제 맘대로 집을 꾸밀 수도 있고 내가 먹고 싶고 남편에게 먹이고 싶은 것도 맘대로 먹일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정말이지 날아갈 것 같더군요. 친구들을 불러서 간소하게 집들이도 했죠. 그런데 정말 의외로 시누이가 이사 비용이라면서 봉투를 하나 내밀더군요. 그렇지만 열어보고 정말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돈도 잘 번다는 사람이 준 봉투에 달랑 5만 원이 들어있었답니다. 누가 이사 비용 달라고 했나요? 차라리 주질 말던가요. 박박 찢어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또 생겼답니다. 시어머니의 새끼 밥을 다 해서 남편 출근길에 도시락으로 싸서 보내라는 것이었어요. 길을 막고 물어봐. 분가한 며느리가 시어머니 새끼 도시락을 싸서 보내는 게 경우에 맞는지 말이야. 그리고 어머니 연로하셨다곤 하지만 건강하게 일하고 계시잖아. 나 없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았어? 자기가 밥 해먹고 살았을 리도 없고 어머니가 식사 정도는 해결하셨을 거 아니야. 그리고 식당을 하시니 웬만한 건 거기서 해결하실 수도 있잖아. 나는 그렇게는 못하니까 가서 싫다고 전해드려. 시누이들한테 전화가 돌아가면서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도시락 싸서 보내라고요. 그렇게 어머니 끼니까지 걱정이 되면 형님들이 알아서 어머니 모시고 살라 했어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시누이들에게 전화가 오면 그냥 끊어버리고 말았죠. 그쯤에 저한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시집까지 차로 딱 1시간 거리인데 갔다 오면 마치 부산 정도 거리에 갔다 온 것처럼 피곤하고 머리가 깨지는 것 같이 아팠답니다. 뇌파 검사를 비롯해서 별별 검사를 다 받아보았지만 뇌 쪽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두통이 한번 시작되면 견딜 수가 없이 아팠죠. 그리고 살이 정신없이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친정엄마가 보약을 지어오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10번째쯤 뇌검사를 받기 위해서 갔던 곳에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을 하더군요. 검사를 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모든 신진대사가 보통 사람보다 너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살도 빠진다는 것이었어요. 모든 신진대사가 보통 사람보다 너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살도 빠진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와중에 시집에서는 이제 분가까지 시켜주었으니 빨리 손주를 보여달라고 성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외아들이니 아들을 낳아야 한다나요? 그런데 갑상선 약을 먹으면서 임신을 한다는 것이 정말 찜찜하고 의사도 권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산모에게는 신부전도 나타나고 또 태아에게는 발육부진, 조산, 사산의 위험도 크다고 하더군요. 에휴, 내 친구들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손주 자랑들을 해대는데
이건 뭐 며느리가 비실거리니 손주를 볼 수가 있어야 말이지. 아이고, 내 팔자야. 늦게 본 아들이라 손주 좀 빨리 보고 싶어서 분가를 시켰는데 뭐? 무슨 병이라고? 어머니, 엄마가 마음도 몸도 건강해야 태아도 건강한 거죠. 엄마의 몸 상태나 마음 상태가 이런데 어떻게 당장 아이를 갖겠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지만 제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니고 산모나 태아에게 그렇게 위험하다잖아요. 그래서 피임을 하고 약 1년을 치료를 받고는 이제는 임신도 생각해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었답니다. 이제 저는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죠. 그런데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이사했다고 해서 제 버릇 개 주겠어요? 아마 그런 버릇은 개도 안 받을 것 같더라고요. 역시 새벽 귀가나 아니면 아예 시집 건물에서 자고 바로 출근하는 일이 허다했어요. 자고 바로 옆 사무실로 출근을 해버리면 되니까요. 이사를 하던 해 여름이 끝나갈 무렵 태풍이 몰려오면서 많은 비를 뿌렸답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 근처의 하천이 범람할 것이라고 대피를 준비하라는 안내방송이 밤새 계속되었고 뉴스 자막에도 하천에 범람 위험이 있다며 알려주더라고요. 하지만 남편놈은 저 혼자 집에 있는 걸 알면서도 전화 한 통 없더군요.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지나고 난 후 저는 아예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았죠. 이런 상황인데 손주를 빨리 내놓으라니 도대체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었답니다. 정말 잘못한 걸 알아서 그러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에 이번에만 용서해주기로 하고 문을 열어주었죠. 평생 함께 안 살 거라면 모르지만 살 거라면 이제 아이 가질 생각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듣게 설명했어요. 알아들었는지 어쨌는지 귀가 시간이 약간 당겨졌고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에 임신을 했다는 진단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간간히 들리던 그 도시락을 안 싸보내는 것에 대한 불만도 쏙 들어갔죠. 아이를 가지니 시집에서 저를 대하는 대접이 조금은 나아지더라고요. 그날도 사고를 고아놓았으니 가져다 먹으라는 연락을 받고 시집으로 갔죠. 시어머니와 찻잔을 마주하고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형제분으로 작은 아버지가 있었지만 그 댁에도 딸만 넷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이는 꼭 아들이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하더군요. 참나, 그게 어디 제 마음대로 되나요? 그리고 저는 예쁜 딸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물론 시어머니에게 말은 안 했지만요. 그런데 대화 끝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좀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예, 네 시아버지 들어오실 시간 됐다. 갈비찜 좋아하신다. 얼른 좀 장만해라.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구나. 그런 건 좀 미리미리 챙겼어야지. 곧 들어오실 텐데 시간이 없지 않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거의 20년이 되어 오는데 무슨 갈비찜을 장만해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느낌이 정말 이상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날은 곧 정신을 수습하더라고요. 한숨 놓았지만 다음번에 시집에 갔을 때 들은 얘기는 정말 절망적이었죠. 내 친구들하고 한강에 물놀이를 갔는데 글쎄 저쪽에서 네 남편이 둥둥 떠내려오지 않겠니? 그래서 내가 얼른 뛰어들어가서 건졌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라니까요. 남편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는 바로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 뇌 MRI를 찍어야 했어요. 미리 조금은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치매 진단이 나오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시누이들에게도 물론 이 소식을 다 전했죠. 말하는 것만 들을 때는 세상에서 제일 효녀들인 새 시누이가 또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빨리 저희더러 다시 합가를 하라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몸이 무거운 상태이고 출산이 임박해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 문제까지 겹치니 어머니를 당분간 병원에 모시자고 했죠. 자식도 없는 할머니처럼 왜 병원에 모시냐며 또 한바탕 난리가 났답니다. 첫 아이라 그런지 배도 많이 부르고
제 한 몸 움직이기도 힘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합가를 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출산을 하고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만 시어머니 옆에 사람을 두기로 결정을 하고 까다롭게 골라서 아주머니 한 사람을 붙여두었죠. 첫 아이라서 어느 정도 난산을 겪었지만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아들이었어요.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 제 품에서 떼어놓지 않고 키웠죠. 시어머니의 증세는 정말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어요. 딸들 셋을 알아보시기는 했지만 누가 맏인지 누가 막내인지 헷갈리는 것 같았죠. 남편만 정확히 알아보았답니다. 저더러는 웬 아줌마가 우리 집에 와서 뭘 훔쳐가려고 한다고 소리소리 지르는 바람에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어느 날, 그날도 시어머니가 간병하는 아줌마더러 동서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이렇게 오랜만에 왔냐는 둥 헛소리를 한 다음 잠에 떨어진 날이었어요. 가만히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답니다. 50대 초반에 혼자가 되어서 오로지 자식들만 보고 돈을 버는데 인생을 바친 사람이었죠. 같은 여자의 입장으로 볼 때 정말 안 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누가 보기에도 살만하고 며느리의 손자까지 보았는데 그만 치매에 걸린 거잖아요. 시집와서 단 한순간도 저에게 살가운 적이 없었던 시어머니였지만요. 그런데 그날은 시어머니에 대한 동정심으로 마음이 정말 착잡했답니다.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죠. 시누이들은 지금도 남편더러 빨리 합가해서 저에게 간병을 맞지 않는다고 궁시렁거리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하곤 했죠. 시어머니를 아무래도 내가 돌봐야겠다 생각이 들다가도 마치 시누이를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같이 비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답니다. 어느 하루 시집에 가서 아줌마에게 물수건을 받아서 시어머니의 얼굴과 손을 씻겨주고 밥을 먹도록 도와주었어요. 애미야, 네가 왔구나. 어딜 갔다가 10년 만에 이렇게 돌아왔니? 그동안 정말 보고 싶었다. 미국에 유학을 갔었다면서? 저와 막내딸에 대한 생각이 합쳐지거나 헷갈린 것 같더군요. 그 막내딸도 이제 곧 유학을 끝내고 귀국할 것이라고 들었거든요. 시모는 제 갓난아들을 품에 안고는 마치 태어나고서 처음 본 아이처럼 그렇게 반가워하더라고요. 시어머니를 이리저리 바꿔 뉘어가면서 몸 상태를 살펴보았어요. 고용된 간병인이 아무리 잘 돌봐준다고는 하지만 역시 남은 남이더라고요. 욕창이 어느 정도 와 있었고 몸 구석구석이 깔끔하지는 않더군요. 저는 그 순간 제 인생 전체를 내던져 버릴 수도 있는 결심을 했답니다. 제가 어머니를 떠맡기로요. 남편한테 제 심정을 말하고는 분가에서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해서 시집 건물로 다시 들어왔답니다. 아이를 친정에 맡겼고 친정엄마가 며칠에 한 번씩 아이를 데리고 시집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시누이들이 또 극성을 떨기 시작하더군요. 돌아가면서 찾아와서는 어머니가 좀 정신이 있다 싶을 때 엄청 극진하게 대하는 것이었어요. 그럴 때는 저를 옆으로 밀어내더라고요. 속셈은 아주 뻔했죠. 어머니가 정신이 있을 때 어떻게든 상속에 대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놓으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영 정신이 없다 싶으면 또 저에게 이것저것 트집을 잡아 잔소리를 하는 거였죠.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형님이 모셔가세요. 나 안 말려요. 지금 모셔가실래요? 큰형님이 먼저 모셔가시겠어요? 저는 실제로 주섬주섬 시어머니의 짐을 쌌어요. 큰 시누이가 와서 하도 이건 이래라 저건 저래라 잔소리를 하기에 한번 해본 짓이었답니다. 큰 시누이가 예상대로 자신은 밖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 간병이 절대 불가능하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이었죠. 돈 잘 버니 모셔다가 간병인이라도 붙여놓고 저한테 하듯 감시 감독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어요. 슬그머니 내빼더군요. 물론 시누이들이 제가 모셔야 한다고 고집을 세우기는 했지만 시누이들의 의견을 따른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결정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결정하고 각오를 단단히 했지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가 나 몰래 살던 아파트 다 팔아먹었다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이 집 재산 다 빼돌리려고 도로 들어왔지? 내가 네 속셈 모를 줄 아니? 인연, 어서 도로 나가거라. 시어머니는 이런 말도 자주 입에 담았어요. 그리고 근처에 있는 물건을 갑자기 집어던지기도 했죠. 한 번은 고지서를 담는 작은 목함을 던져 얼굴에 정통으로 맞는 바람에 이마가 찢어지기도 했어요. 시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져서 결국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저는 그야말로 시어머니의 손과 발이 되어야 했어요. 그리고 가장 걱정하던 문제가 터졌죠. 이제 배변도 자신의 의지로 조절하지 못하게 된 것이었죠. 배변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었던 저는 시누이들이 올 때마다 손에 들고 오는 먹을 것은 모두 빼앗아서 치워버렸어요. 형님들이 어머니 화장실 문제 한번 도와드려 봤어요? 먹을 것 가지고 오지 마세요. 새끼만 건강하고 적당하게 드릴 테니까 그리 아시고요. 불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모셔가시고요. 그렇게 치매 환자의 손과 발이 되어 살던 중 제 몸에 무리가 갔나 봐요. 어깨와 허리가 무너지듯 아프면서 도저히 평상시처럼 움직이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간병인을 불렀죠. 그런데 치매 환자가 남과 식구는 어찌나 잘 구별을 하는지 간병인이 뭘 도와주려고 하면 강력하게 거부하고 가져다 주는 밥도 먹지 않는 것이었죠. 저는 거동을 하기가 어렵고 간병인은 거부하고 할 수 없이 시누이들이 당분간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맡기로 의논이 되었던 모양이더군요. 우리 집에서도 아무것도 안 드셔. 집에 가겠다고 자꾸 떼를 쓰신다고. 둘째네 집으로 한번 보내드려 봐야겠어. 둘째 시누이네 집에서도 막내 시누이네 집에서도 시어머니는 한 달을 넘기지 못했어요. 결국은 집으로 다시 돌아왔죠. 제가 온몸에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 다시 시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제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나 보다 생각이 될 정도로 힘든 나날이 흘러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바깥 나들이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치매 환자를 데리고 바깥 나들이를 하는 일,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죠. 어쨌든 옷을 제대로 입혀주고 휠체어에 태워서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나가보니 저 역시 너무나 오랫동안 실내에 갇혀 살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참 좋죠? 저도 정말 오랜만에 나오네요. 어머니도 나오니까 좋으시죠? 휠체어에 시어머니를 태우고 멀리 가지는 못했지만 동네 곳곳을 돌아보았답니다. 시어머니는 밖에 나가더니 무슨 생각에서인지 동네에 있는 한 가게로 한사코 가자는 것이었어요. 거기서 아이들이나 먹는 군것질거리들을 한아름 사더군요. 군것질거리들도 모두 불량식품이라고 기피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렇게 많이 군것질거리들을 사더니 몇 개만 빼고는 모두 제게 건네주더군요. 이거 네 시누이들 오면 주지 말고 너만 먹어라. 이거 아주 비싸고 맛있는 거야. 네 남편도 주지 말고 너만 숨겨놓고 먹어.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답니다. 치매 환자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한 말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제게 해준 가장 살가운 말이었어요. 알았어요, 어머니. 숨겨놓고 저만 먹을게요. 어머니 것도 여기 따로 챙겨놓을 테니 아무도 주지 마시고 어머니만 드세요. 시어머니가 아이처럼 좋아하더군요. 그리고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친정엄마가 데리고 오는 손자는 정확하게 알아보았답니다. 그리고 제 아이를 보면 거의 울먹이면서 반가워하곤 했죠. 어느새 시어머니는 제게 조금씩 살가워지고 있었고 저는 시간이 갈수록 나빠지는 시어머니 상태에 동정심을 지나서 마치 우리 엄마가 어디가 아픈 듯 마음 한구석이 아파오기 시작했답니다. 남편 없이 오로지 자식들만 보고 악착같이 돈을 벌며 살았던 어머니였지만 자식들은 정말 아무 소용이 없더군요. 하루 24시간을 꼬박 같이 어머니에게 매여서 제 생활은 없었어요. 남편 놈은 여전히 예전과 똑같이 어머니만 저한테 맡겨놓은 채 아들로도 남편으로도
그리고 아버지로서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죠. 그렇게 모진 세월이 흘렀답니다. 시누이들이 자주 들르긴 했지만 오락가락하는 어머니를 붙잡고 이젠 아주 노골적으로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입에 담더군요.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남편도 적극적으로 끼어들었죠. 제 눈에는 모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로 보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재산권은 꼭 쥐고 놓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모신 지 9년째가 되던 어느 봄날이었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밖으로 봄놀이를 가자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옷을 까다롭게 고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몇 번을 입었다 벗었다 하면서 마음에 드는 고운 옷을 찾아내어 입혀달라더군요.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물었더니 시아버지 산소에 가자는 것이었어요. 시아버지의 산소는 서울 근교의 공원 묘지에 있었거든요. 거기까지는 먼 길이었고 꼭 차량이 필요했어요. 남편더러 운전을 해달라고 했더니 회사 일 때문에 시간이 없다면서 차 키만 던져주더군요. 애미야, 네 시아버지가 외로우시단다. 내가 가서 좀 놀아드려야겠다. 애미 너도 네 시아버지 본 적 없지? 같이 놀러 가련? 산소에야 자주 찾아갔었죠. 갑자기 아버님이 보고 싶으신 거예요? 아버님이 꿈에라도 보이시든가요? 한번 외출을 하려면 그 준비 과정부터 장난이 아니었지만 간신히 차에 태워 시아버지 산소로 데려갔죠. 시아버지 산소 앞에서 시어머니가 눈물을 보이더군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눈물을 보이고 있던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애미야, 네 아버지가 너더러 고생 많이 했단다. 그래서 이젠 당신이 나를 돌봐주겠대. 그리고 나한테 잘못했다는 말도 하더라. 하긴 이 양반이 나한테 잘못한 것이 많기는 하지. 참 어머니도 돌아가신 양반이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어머니를 돌봐주신다고 하신대요. 거기다가 잘못했다는 말씀까지 하셨다고요? 어머니, 밖에 너무 오래 계셨어요. 아직은 쌀쌀해요. 오늘은 이만 집에 가시고 다음에 또 바깥 구경 시켜드릴게요. 그렇게 시아버지의 산소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죠. 피곤했는지 시어머니가 오자마자 잠에 떨어지더군요. 늘 하던 대로 다음날 아침에 물수건을 먼저 준비해서 씻겨주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직 자고 있는 것 같았어요. 치매 환자들이 모두 그러는지 어머니만 그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우리 시어머니 경우에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배고프니 밥 달라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저를 부르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러지도 않고 그냥 잠만 자고 있었어요. 어제 많이 피곤했나 보다 생각하고 물수건으로 어머니의 손을 씻기려는 순간 직감적으로 일을 당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 전날도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던 남편이 아직 자고 있었기에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남편을 불렀어요. 제 소리가 심상치 않았는지 남편이 얼른 달려오더군요. 곧 119 구급대가 출동했고 어머니가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병원에서 어머니가 세상을 뜬 지 이미 서너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확인해 주더군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를 통곡 소리가 튀어나왔어요. 내가 어머니 모시기가 너무 힘들어서 빨리 돌아가시라고 마음속으로 빌기도 많이 빌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다고요, 어머니. 시누이들도 곧 병원으로 몰려들었고 사흘간의 작별의식이 끝난 다음 시아버지 산소에 합장시켜 주었답니다. 그렇게 장장 9년에 걸친 치매 환자와의 투쟁이 끝났지만 마음은 허전하기 그지없더군요. 비록 정신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저한테 모진 말을 퍼붓기도 한 미운 시어머니였지만 빈자리가 왜 이리 큰지요. 며칠을 그렇게 허망한 상태에서 지내던 어느 날 시댁 작은아버지가 웬 신사 하나와 같이 집에 들어서더군요. 애미야, 네 시어머니께서 살아생전에 나를 시켜 이 변호사분한테 재산에 관한 유언의 공증을 맡기셨다. 그걸 집행하러 온 거야. 그 변호사분이 공개하는 어머니의 유언은 정말 의외의 것이었어요.
건물과 우리가 살던 아파트, 그리고 서울에 있던 땅까지 모두 저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죠.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언을 공개하는 자리에 같이 동석했던 시누이들과 남편의 입에서 비명 소리가 터져나오고 집안은 그야말로 세계 2차 대전쯤 되는 전쟁터가 되었죠. 저도 시누이들도 그리고 남편도 모두 놀라고 있었어요. 남편과 시누이들은 당연히 유류분을 걸고 넘어지면서 자신들이 챙길 것을 챙겼지만 그 많은 재산 가운데 절반은 결국 제 것이 되었습니다. 작은 아버님 말에 따르면 그래도 어머니가 정신이 있을 때 연락을 취해서 이렇게 조치해달라고 했고 작은 아버님은 부탁받은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었죠. 친정엄마가 몇 년 전에 하신 말씀이 문득 기억나더군요. 그날도 어머니를 챙기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아이를 데리고 오신 친정엄마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울던 중이었어요. 얘야, 선한 끝은 꼭 있는 법이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짐 하나씩은 꼭 짊어지고 가는 거야. 피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야 선한 끝을 볼 수 있는 거야.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임신을 한 상태에서 시어머니의 병구안을 시작했었죠. 떠나고 나니 왜 그렇게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는지요. 그렇게 이를 갈고 치를 떨면서 보낸 세월이었지만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것이 참 묘한 것이더군요. 이제 남편과의 사이에 남은 일이 있었죠.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고 준비를 했답니다. 남편 놈이 죽어도 이혼은 못하겠다고 버티더군요. 아마도 제게 돌아온 어머니의 재산 중 절반에 대해서 관심이 동했겠죠. 어머니 살아생전에 어머니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나 있었어? 어머니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로지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겠지.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걸 몰라? 부모든 남이든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취하려는 것이 인간관계야? 당신하고 당신 누나들은 가족이라는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애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나는 당신이 우리 아이에게조차도 진실한 애정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쉽게 말하기를 아이를 봐서라도 이혼하지 말라고 하지. 그렇지만 나는 오히려 아이를 위해서 당신과 갈라서려는 거야. 사람에 대해서 진실한 애정을 가져보기를 바래. 결국은 남편이 동의하지 않아 이혼 문제는 소송으로 넘어갔죠. 저는 남편이 그간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에 대해서 건물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과 동네 주민들로부터 차근차근 증언을 모았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9년을 누워있는 동안에도 그런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일말의 양심은 있는지 부인하지는 못하더군요. 결국 이혼 소송에서 제가 이겼고 이제야말로 제 인생이 처음 길을 잘못 들었던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았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아이를 잘 키우는 일이겠죠. 친정에서 키우려고 해요. 가정 안에서 각자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사람들의 진솔한 삶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었죠. 아이는 지금까지는 잘 자라주고 있답니다. 제 삶의 이유이자 희망이 된 아이. 부디 장차 제 며느리에게는 아이의 아버지의 그 전처를 밟게 할 수 없다는 어찌 보면 소박한 생각으로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시집 오는 며느리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가 되어주길 바랄 뿐이랍니다. 이렇게 제 인생은 또 선한 끝을 향해서 갑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제 험난한 시집살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입맛 없는 요즘 저는 사연 라디오를 틀어놓고 그나마 밥 챙겨 먹고 있습니다. 세상 여러 사연 듣는 게 요즘 제 낙이에요. 오늘은 조금 민망하지만 당사자로서 제 사연을 한번 보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혼했다고 손가락질이라도 받을까봐 꽁꽁 숨어 있었는데요. 저도 한 번쯤 세상에 나와 위로를 받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 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제 사연 듣고 공감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종교는 없지만 인생은 항상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요. 좋은 걸 뿌린 사람은 좋은 걸 거두겠지만 나쁜 걸 뿌린 이는 나쁜 것밖에 못 가진다 생각해요. 어렸을 때 저는 전형적인 모범생이었어요. 불의를 못 참는 성격에 노는 애들이 약자를 괴롭히면 그게 그렇게 화가 나더군요. 나서서 바른 말하고 한번 그들의 표적이 되자 그것을 시작으로 집중적으로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괴롭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알아서 잘 버텼던 것 같아요. 그때 저와 다른 친구들 괴롭혔던 애들 중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애들은 못 본 것 같아요. 나쁜 것만 주구장창 뿌려댔으니 앞으로도 잘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른이 되면 그런 경험은 다신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시댁에서도 괴롭힘 아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고 무조건 다 어른이 되는 건 아니구나 싶었어요. 당연히 결혼 전에는 시가 사람들 아무런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상견례 때에도 그저 식구들이 많이 과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실체를 알게 되니 그건 과묵했던 게 아니라 입 열면 본인들 손해라서 조용했던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결혼하고 나면 적어도 남들만큼 평범하고 무난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고 보니 결혼은 정말 미친 짓이구나 싶었죠. 저와 남편은 가까운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사람이 만나보니 모난 구석 없고 참 괜찮더군요. 저희는 처음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가졌고 이후에는 결혼 전제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비슷한 집안 수준이었고 또 벌이가 비슷했습니다. 저희 둘 다 대기업을 다니는 인재는 아니었지만 각자 나름 열심히 중소회사를 다니고 있었죠. 왜 결혼은 비슷한 사람끼리 하는 거라잖아요. 저는 남편과 조건도 잘 맞지만 서로 결이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를 출산을 하고 난 후 제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출산하고 얼마 안 돼서 시가에 갔을 때 일입니다. 조리원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날에 가장 먼저 인사드리러 갔어요. 남편이 말하길 며느리 애 낳느라 고생했다고 시모가 새벽부터 열심히 미역국 한 솥을 진하게 끓이셨다 했죠. 하지만 오랜만에 마주한 시모의 표정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신경 쓰일 정도로 한껏 뾰로통해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그게 저를 향한 불만인지 모르고 시모에게 안 좋은 일이라도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다른 사람들은 들리지 않을 만큼 아주 작게 제 근처를 서성이며 말했어요. 딸 낳은 주제에 어디 어깨를 펴고 들어와? 나 같으면 죄스러워서 그렇게 못해. 어휴, 개집 낳고 시모가 끓인 미역국을 먹고 싶을까? 아니 돼지고기도 아까운데 어디 소고기를 먹을 생각을 해?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는 못하지. 시모와 가까이 있었던 탓에 한 글자도 빠짐없이 잘 들었어요. 저는 일부러 못 들은 척 다시 되물었어요. 어머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요. 내가 뭘? 난 아무 말도 안 했다. 방금 분명히 제가 들었는데요. 뭔 소리 하는지 통 모르겠네. 국은 내가 담을 테니 넌 얼른 밥이나 퍼라. 시침이 떼더니 얼버무리더라고요. 분명 저 들으라고 일부러 한 말 같은데 시모가 안 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며느리 불러놓고 그런 말을 하나 싶었죠. 시모의 구시대적 생각에 저는 잔뜩 빈정이 상해서 밥도 깨작거렸습니다. 모욕감에 밥도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더군요. 그때 영문을 모르는 남편은 제가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게 신경이 쓰였나 봐요. 남편이 왜 못 먹냐고 저를 챙기자 그 순간 시모의 눈빛이 찌릿하는 걸 느꼈어요. 시모는 째려보는 걸로도 모자라 참지 못하고 제게 쏘아붙였어요. 예, 넌 늙은 시엠이 고생해가며 밥 차려놨더니 어디 감히 밥상머리에서 밥을 깨작거리냐?
너 때문에 괜히 내 아들까지 밥 못 먹고 있잖냐? 아니 세상 천지 쓸모없는 계집 낳아놓고 어떻게 밥상머리 복 나가는 행동까지 하는 거야? 으이그, 내가 정을 붙일래도 붙일 수가 없다. 시모가 아주 얄밉게 제게 독설을 하자 남편은 기함을 하며 시모에게 대들었습니다. 엄마, 아니 그런 말이 어딨어요. 쓸모없는 계집이요? 설마 엄마 지금 우리 수진이 말하는 거예요? 끼어들지 마라. 네가 끼어들 타이밍 아니여. 끼어들지 말라뇨. 엄마가 지금 이 사람이랑 수진이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내가 끼어들 일이죠. 엄마 설마 진심이에요? 나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남편은 입을 꾹 다물어버린 시모를 보고 더욱 펄펄 뛰었습니다. 아니 엄마, 손녀딸을 그렇게 말하고 싶어? 그리고 이 사람 출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해요? 여보, 그만해. 나 괜찮아. 저는 점점 목소리가 커지는 남편을 보고 당황해서 남편을 말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안 괜찮아. 엄마, 이 사람한테 사과하세요. 아, 얼른요. 미안하다. 됐냐? 아니 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지 엄마 나 몰라라 하고 지 마누라 편만 드는 거야? 엄마! 성의 없이 사과하는 시모의 태도에 저는 한 번 더 실망했고 남편은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이윽고 시부는 남편과 시모를 향해 갑자기 숟가락을 내팽겨 쳤어요. 집안꼴 개판이네. 당신 새 식구한테 왜 그러는 거야? 애 낳았는데 고생했다는 말 없이 말이야. 내가 뭘요? 그리고 너도 참 그렇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네 형 식구들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버지, 지금 엄마가 한 얘기 다 들으셨으면서 엄마 편 드세요? 너 근데 이놈이 어디 아버지한테까지 소리를 질러? 엄마한테는 그래도 되지만 아버지한테는 얼른 사과드려. 싫어. 엄마도 내 마누라한테 함부로 하는데 나도 엄마 남편한테 함부로 하는 거지 뭐. 아니 근데 이게 뭘 잘못 처먹었나? 시모만큼이나 고지식한 시부는 누가 잘못했냐를 떠나서 집안 어른에게 대든다며 저희 남편을 혼냈어요. 잠자코 있던 시숙 내외는 끼어들 수도 없고 말릴 수도 없어서 자리를 피하려고 했죠. 그 순간 제게 정말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잔뜩 화가 나 시부모에게 대드는 남편에게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해 여보. 여기 집안 어른이 두 분이나 계신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 자기야, 그게 아니라. 아니, 당신은 내 편 들어주기 전에 어머님 생각 먼저 해야지. 어머님, 미역국이랑 맛있는 식사 준비해 주셨는데 너무 깨작거려서 죄송합니다. 조리원에서 맨날 정해진 시간에 밥 먹다가 갑자기 다른 시간에 먹으려니 저도 모르게 깨작된 것 같아요. 뭐해? 자기도 사과드려 얼른. 엄마 아버지 소리 질러서 죄송해요. 시모는 제 태도를 예상 못했는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형님이랑 아주버님께도 죄송해요. 호호, 괜찮다. 벌써부터 내 아들을 잘 잡고 있구나. 아주 강단 있고 보기 좋다. 시부는 오히려 제게 강단 있다며 칭찬을 했고 시숙 내외는 괜찮다고 사과할 필요 없다 했어요. 거기서 시모 혼자만 당했다는 얼굴로 저를 노려보며 울그락불그락 하더군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아서 시모는 열이 엄청 받아 보였죠.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시모에게 잘 먹겠다며 말하고 엄청 먹어댔습니다. 남편 미역국까지 싹싹 긁어 먹었어요. 당연히 시모 보라고 일부러 그랬죠. 그러자 남편은 저 잘 먹는다고 너무나 좋아했는데 시모는 정말 못 볼 꼴 본 것처럼 얼굴이 썩어 들어가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 미역국은 미역 대신 소고기가 한가득이었거든요. 저는 미역국이 아니라 고깃국인 줄 알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설거지를 하려는 형님을 말리고 자처해서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형님, 오늘은 제가 다 할게요. 에이, 동서, 무리하지 마. 얼마 안 되는데요, 뭐. 아주버님이랑 쉬고 계세요?
진짜? 고마워. 동서 정말 짱이다. 제가 멀려. 앞으로는 옆에서 많이 도울게요. 그럼 나 진짜 거실 가서 쉰다. 잘 부탁해. 네. 그런데 다들 거실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데 시모만 설거지하는 제 옆에 다가와서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어머님, 설거지 거의 다 해가요. 뒷정리 얼른 하고 갈게요. 예, 너 일부러 내 아들 미역국까지 다 먹은 거지? 그렇지? 네? 아, 일부러 다 먹은 거 맞아요. 뭐? 근데 이게 내가 언제 남편 밥까지 다 뺏어 먹으랬어? 그냥 너 준 밥이나 잘 먹지. 제가 대놓고 진심을 이야기하자 시모는 아주 깜짝 놀라더군요. 그게, 어머님, 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더라도 먹을 거 가지고는 너무 그러지 마세요. 미역국 남편 것만 고기 가득하고 저는 아주 미역밖에 없던데요. 일부러 그러신 거 맞죠? 저 이제부턴 여기 와서 제대로 못 얻어먹으면 집 돌아가서 남편 거 다 뺏어 먹을 거예요? 아까처럼요. 그러자 시모는 뜨끔했는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더군요. 에이, 뭔 소리야? 난 너 출산한 지 얼마 안 됐고 소화라도 제대로 안 될까봐 고기 안 준 건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뭔 이런 능구렁이 같은 게 들어온 거야? 시모는 자신의 행동이 부끄럽기는 한지 헛기침을 하며 거실로 돌아가더군요. 그나마 시모가 부끄러워할 줄은 아는 사람이라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쯤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시댁에 갔을 때 시모가 쉽게 바뀔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시모가 남편이 좋아하는 소고기 묵국을 끓였다고 굳이 주말에 오라고 해서 남편 손에 이끌려 갔습니다. 어김없이 국은 본인이 푸겠다며 제 국그릇을 놓는데 또 제 국에만 고기가 없더라고요. 묵국이라 미역국과 다르게 또 얼마나 투명합니까? 그쯤 되니까 저도 기분 나쁘기만 한 건 아니고 솔직히 좀 속으로 웃기기도 하더라고요. 참 그렇게 작은 고기만 걸러내는 것도 일인데 본인 힘 들여가며 미워한다 싶었습니다. 너무 유치해서 더 이상 반응해주기도 싫고 그냥 모르는 척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머님! 왜? 무슨 일이라도 있어? 국이 정말 맛있어요. 남편한테 혼자 가서 많이 먹고 오라 했는데 꼭 저도 먹어봐야 한다더라고요. 파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고요. 그런데 진짜 맛있어요. 저도 어머님한테 좀 배워서 남편한테 종종 끓여줘야겠어요. 맛있다면야 얼마든지 내가 끓여줄게. 더 먹고 싶으면 말해라. 네, 저 한 그릇 더 먹으려고요. 국은 내가 퍼올 테니까 말해라. 제가 퍼올게 어머님. 내가 퍼온다니까? 아, 네. 그럼 어머님이 주세요. 국을 사수하던 시모는 결국 두 번째 그릇도 무만 가득한 국을 주더라고요. 그로써 저는 제가 시모를 오해한 게 아니라 제대로 미움받고 있구나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뭐 국에 고기 안 들어가는 것쯤이야 가볍게 무시하면 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계속 참으면 나 호구입니다 하고 인증하는 걸 깨닫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시모, 시부와 시숙 내외까지 함께 외식하러 고깃집에 갔는데요. 그 집이 초벌구이라 해서 나오는 곳이라 간단히 익혀 먹으면 되는 갈비집이었습니다. 시모랑 저 그리고 형님이 같은 테이블을 썼고 시부와 아주버님, 남편이 같은 테이블이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여자들끼리 남자들끼리 앉았어요. 그런데 시모는 밖에서도 밉상짓을 하더라고요. 제가 고기를 불판으로 옮겨서 열심히 구우면 시모는 허겁지겁 입에 넣었습니다. 고기가 제대로 익은 건지 확인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워도 많이 배가 고프셨구나 말았죠. 그런데 고기가 나올 때마다 개걸스럽게 고기를 해치워서 시모가 며칠 굶은 줄 알았어요. 형님을 슬쩍 봤는데 표정 변화가 없으셨어요. 이 집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런 시모가 얄밉기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돼서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고기 많으니까 천천히 드세요. 입 천장은 괜찮으세요? 바로 구운 건 너무 뜨거우니까 다치지 않게 조심히 드세요.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모는 입안 가득 고기를 머금고 짜증을 냈어요. 나 천천히 먹는 중이다. 그렇게 빠르고 우악스럽게 고기를 집어먹던 시모는 자기 그릇에도 고기가 가득 차고 불판에도 고기가 가득하자 눈을 요리조리 굴렸어요. 더 이상은 고기를 다 못 먹겠는지 갑자기 옆자리에 앉은 남편한테까지 고기를 나르더군요. 그때쯤에는 형님도 표정이 어두워지고 저는 시모에게 더 이상 말 걸기도 싫더군요. 늙은 시모 노망났네 하며 속으로만 욕하고 옆에 있는 형님이라도 먹으라고 조용히 챙겨드렸어요. 형님, 이거 드세요. 아니야, 나 괜찮으니까 동서 먹어. 전 진짜 괜찮아요. 그때 남편의 목소리가 제 귀에 꽂히는데 저도 모르게 생각만 했던 걸 행동으로 옮겼어요. 엄마, 고기 여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 줘요. 그래도 더 먹어. 너 많이 먹어야지. 내 새끼들 바깥일 하느라 고생하는데 이럴 때 고기 많이 먹고 힘내야지. 여보, 배불러? 그럼 나랑 자리 바꾸자. 어? 뭐해, 자리 바꾸자. 나 이제 여기서 아버님이랑 먹으려고. 고기 굽느라고 거의 못 먹었어. 어머님, 이제 다 드셨죠? 저 옆 테이블에서 좀 더 먹을게요. 뭐? 그래, 세게 얼른 와서 더 먹어라. 여보, 그리고 형님 좀 챙겨드려. 형님도 많이 못 드셨어. 그래? 알겠어. 형수님, 고기 제가 구울게요. 어머,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네? 아, 여기가 고기 더 많이 남아서요. 다들 배부르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먹으려고요. 시모는 눈에 쌍심지를 켜더니 제 행동이 못마땅했는지 자기 테이블에 앉으라며 절 다시 부르더군요. 그러자 시부가 여기서 먹게 두라고 말렸어요. 남편은 시모에게 왜 또 심술 부리냐고 타박했죠. 속이 시원해서 마음 놓고 고기 먹었습니다. 제가 야무지게 쌈까지 싸서 고기를 엄청 잘 먹으니까 시모는 보다 약이 올랐는지 소리를 빽 지르더군요. 이게 감히? 옆쪽 테이블에서도 무슨 일인가 쳐다보는데 정말 창피했습니다. 너 딸 낳았으면서 주제에 겸상하려 했냐? 이게 고기 아깝게 뭘 얼마나 먹는 거야? 그만 먹어라. 여기 밑반찬 잘 나오니까 넌 상차린 밑반찬이나 먹어라. 눈치 없이 어디 고기로 배 채우려 해? 너 먹이려고 우리 집안 남자들이 뼈가 빠지게 일한 줄 알아? 시모가 그 발언을 내뱉자 시댁 식구들은 물론이고 저희 테이블 주변도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모두 이게 꿈인가 하는 얼굴로 벙쪄 있었어요. 제일 먼저 정신 차린 제 남편은 곧장 시모에게 대들었습니다. 또 그 소리. 엄마, 창피하게 진짜 왜 이래요? 그래서 계속 나한테 고기 다 준 거야? 아니 도대체 먹는 거 가지고 왜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그러자 시모도 잠시 정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처럼 어버버 변명하더군요. 변명하던 시모는 씹고 있던 고기가 그만 목에 걸려서 아주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캑캑거렸습니다. 저는 재빠르게 시모를 붙잡고 응급처치를 했어요. 다들 얼타느라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회사에서 하임리히법을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해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모는 꽤 큰 고깃덩어리를 뱉어내고 자기 죽는다며 앓는 소리 내더군요. 목에 걸린 고깃덩어리는 나왔지만 시모는 급체까지 해서 식은땀을 뻘뻘 흘렸어요. 시부는 시댁에 돌아와서 누워있는 시모에게 얄밉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 사람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까지 아들 타령이야? 손녀 낳아준 것도 감지덕지 해야지. 시부는 걱정에 한마디 없이 시모를 타박했고 시모는 완전히 토라졌더군요. 지금 꼭 그렇게 날 혼내야겠어요? 나 죽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죽다 살아났는데 생명의 은인인 며느리한테는 고맙다고 했어? 생명의 은인은 무슨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아무도 못했잖아. 다들 어떡하나 놀라서 굳어있는데 새애기 덕분에 당신 산 거야. 그러니까 딸 낳았다고 구박 좀 그만해.
아유, 보는 나도 이제 지겨워서 그래. 당신 때문에 며느리 보기 내가 나 부끄럽다. 아니, 저 영감탱이는 말이야. 지 마누라 걱정이나 할 것이지. 아유, 내가 못 살아. 아빠 말이 맞아, 엄마. 이참에 며느리랑 관계 좀 풀어요. 엄마가 어른이니까 이 사람 좀 예쁘게 봐주고 보듬어주면 안 돼? 그리고 우리 딸 욕 좀 그만하고. 아들이든 딸이든 내 핏줄이고 엄마 핏줄이잖아. 에라이 너까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 네 엄마 아픈 거 안 보여? 네 아빠랑 너랑 둘 다 나가. 안방에서 시부랑 남편은 쫓겨나고 시모랑 저랑 단둘이 남았을 때 저는 한 번 더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어머님,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병원은 정말 안 가봐도 돼요? 으이그, 착한 척 걱정되는 척 그만해라. 사실은 나 망신당해서 속으로 고소했지? 오늘 너 아주 영웅돼서 좋았겠다. 난 아주 고약하고 나쁜 시애미로 만들고 말이야. 어머님은 제가 왜 그렇게 미워요? 좀 잘 지내볼 생각은 없으세요? 아버님 말씀처럼 딸 낳았다고 구박하는 거 이제 그만하세요. 진짜 고약하고 나쁜 시어머니 같아요. 뭐? 어머님 자꾸 그러시면 저도 생각이 있어요. 손녀딸 크면 저 구박한 거 전부 일러줄 거예요? 제가 능글스럽게 굴자 시모는 뭐 이런 애가 다 있냐는 듯 기가 막힌 얼굴로 쳐다봤죠. 어이구, 일러라 일러.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가. 어머님, 며느리도 고기 반찬 먹어야 힘내서 남편한테 내조 잘하지 않겠어요? 고기 얘기는 하지 마라. 속 안 좋으니까. 시모는 자신의 행동들이 창피하기는 한지 얼굴이 시뻘개지며 우렁찬 목소리가 죽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에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저 그만 미워하세요. 저는 진짜 어머니랑 잘 지내고 싶어요. 여기 약 두고 갈 테니까 꼭 챙겨 드세요. 약봉투를 보고 시모는 묘한 얼굴을 했습니다.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 효과가 있었어요. 시모는 그 뒤로 먹을 거 가지고 더 이상 더럽고 치사한 밉상짓은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밉상 시모를 해결하니 제게는 또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 과정들을 모두 지켜본 형님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더군요. 제가 부당하다고 시모랑 싸우는 모습을 본 형님은 제게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동서, 너무 통쾌하다. 어떻게 한 거야? 네? 어머님 일 말이야. 그동안 동서 딸 낳았다고 어머님이 엄청 구박하셨잖아. 난 솔직히 동서가 대들길래 더 큰 싸움 날 줄 알았어. 그런데 어머님이 기가 완전히 죽었네. 글쎄, 내가 다 통쾌하다니까? 아, 네. 이제 구박 안 하셔서 너무 마음이 편하네요. 어머님한테 어떻게 한마디를 안 지고 따박따박 말대꾸를 했어? 나도 그 비법 좀 알려줘. 저렇게 이빨 빠진 호랑이 꼴 보니까 너무 쌤통이야. 안 무서웠어? 신기하다. 나는 시집 와서 지금까지 어머님한테 당하고만 살았거든. 솔직히 어머님 너무하지 않아? 자기 아들들만 입이야 아주. 자기 생일이며 명절이며 챙겨주는 게 다 며느리인데 자기 핏줄만 챙기고 그렇다고 수고했다고 용돈 한 번 주는 일도 없어. 엄청 재수없다니까. 저기 형님. 응?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이제 많이 도와드릴게요. 뭐 그럼 고맙지. 그런데 어머님은 형님, 그런데 요즘 독감 유행이래요. 예방주사 맞으셨어요? 꼭 맞으세요? 그래. 형님은 아주 신나는 목소리로 시모 뒷담화를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형님 장단에 맞장구 치면서 시모를 욕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형님에게 고생 많았다고 하며 다른 말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형님 기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제가 나름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형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모가 마음에 안 든다 해도 그 욕을 며느리들끼리 모여서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시모가 미워도 내 남편한테 흉보던가 아님 차라리 시모한테 직접 말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형님은 저랑 단둘이 있을 기회가 생길 때마다 여러 번 심호 욕을 해댔습니다. 은근히 제가 맞장구를 쳐주길 바라는 눈치였지만 끝까지 저는 모르는 척했어요. 제가 절대 안 받아주니 형님은 빈정이 상했는지 심호에서 저로 타깃이 바뀐 듯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형님은 제게 자주 전화를 해서는 자기가 아들 낳고 심호에게 어떤 귀한 대접들을 받았는지 이야기 보따리를 꺼내더군요. 자기야. 네, 형님? 아, 내가 둘이 있을 때는 좀 편하게 부를게. 자기라고 불러도 되지? 네? 아니요. 형님, 자기라는 호칭은 좀 그렇네요. 그냥 동서라고 해주세요. 그래, 동서. 딸 낳은 동서는 아마 모를 거야. 뭘요? 제가 뭘 몰라요? 어머님이 나 아들 낳았다고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셨는지 말이야. 그때 이야기 들으면 동서 깜짝 놀랄걸? 동서랑은 아주 상황이 달랐거든. 얼마나 날 귀하게 대접해 주셨는지 몰라. 네네. 나 자주 드는 명품 가방 있지? 그거 나 출산 선물로 어머님한테 받은 거잖아. 둘이 있을 때는 또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몰라. 내가 동서 질투한다고 적당히 해달랬어. 그러니까 동서는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어머님이 앞에서는 딱히 차별 안 하시잖아. 그거 다 내가 부탁한 거야. 진짜요? 저 생각해 주셔서 고마워요, 형님. 그런데 저는 애 낳았다고 어머님이 직접 미역국 끓여준 것만으로도 그냥 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형님도 마음 너무 안 쓰셔도 돼요. 어머, 미역국은 당연한 거 아니야? 에이, 당연한 게 어딨어요. 저는 미역국에 감동해서 울었잖아요. 우리 둘이 하는 말이니까 솔직히 말해도 돼. 질투 나지? 에이, 질투 안 나요. 그리고 형님, 저는 딸이 낳고 싶었어요. 안 나길 뭘 안 나? 좀 사람이 솔직해져. 저는 기분 나쁜 티를 안 내고 일부러 형님 앞에서 그냥 무덤덤하게 굴었어요. 그러자 형님은 약이 올랐는지 점점 더 못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돌연 시댁 식구들 모인 자리에서 오열을 하며 모두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애미, 너 왜 우냐? 흐느끼는 형님을 보고 다들 어리둥절해 있는데 형님은 주저앉으며 더 크게 오열했어요. 저 동서가 너무 안쓰러워요. 네? 저요? 아들 낳은 저랑 딸 낳은 동서랑 너무 비교돼서 너무 민망하고 속상해요. 동서가 딸 낳은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동서도 분명 둘째는 아들 낳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나 미워하면 안 될까? 나 동서랑 너무 잘 지내고 싶어. 어머님한테 내가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잘해달라고 빌면 될까? 어머님, 첫째 며느리인 제가 더 잘할게요. 그러니까 동서 좀 예뻐해 주세요. 제가 말 걸면 동서가 무시하는 거 저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형님, 그게 도대체 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형님을 미워해요?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저는 아침 드라마 발연기 보는 줄 알았습니다. 난데없는 눈물쇼를 하면서 헛소리를 하는데 그 말을 또 시댁 식구들은 믿더라고요. 다들 그만해라. 첫째 속상한 마음 충분히 알겠다. 그만 울고 둘째 너도 그쯤 해둬라. 다 부족한 니들 시험이 잘못이니까. 둘째는 더 이상 첫째 탓하지 말고 잘 지내. 네? 저는 너무 억울한데 말할 기회조차 안 주고 시부는 형님과 저보고 화해하라고 말하더군요. 형님이 은근슬쩍 저를 향해 비웃는 걸 보고 속으로 당했다 생각했습니다. 형님의 그 눈물쇼로 저는 순식간에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고 식사 자리는 이상하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했던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자기야, 나 형님 질투한 적도 없고 형님 말 무시한 적도 없어. 오히려 형님 울어서 엄청 황당했거든? 알겠어. 근데 형수랑 그냥 좀 잘 지내봐. 그렇게 느꼈다는 사람한테 따질 수도 없잖아.
형수가 느끼기엔 자기가 그랬나 보지 뭐. 여러분, 딸 낳았다고 며느리 미워한 시모와 이간질 시도하는 형님 중에 혹시 누가 더 못됐다고 생각이 드세요? 저는 제 말 안 들어주고 제 편 안 들어주는 제 남편이 가장 열받고 화나더군요. 대수롭지 않게 형수가 그랬으면 그런 거라며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데 무지 열받더라고요. 저는 시모랑 트러블 있을 때도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이랑만은 사이좋게 행복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남편의 반응을 보고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좀 시모랑도 풀고 평화롭게 사나 싶었는데 그걸 형님이 와장창 깨부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남편과 대판 싸우고 서먹서먹해진 저는 너무 속상해서 이혼까지 생각하던 중이었어요. 남편과 꼴도 보기 싫어서 아기 방에서 매일 잠들기 일쑤였죠. 그러다 제사 앞두고 시댁에 불려갔는데 그날 저는 확실하게 이혼을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모가 하도 딸 낳았다고 괴롭혀서 아, 이번 내 인생의 빌런은 시모구나 싶었는데요. 형님도 참 만만치 않은 상대더라고요. 제가 시댁에 도착해서 아기 재우는 사이에 시모와 형님은 말도 없이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시모에게 전화하니 안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형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은 또 바로 받더라고요. 수화기 너머로는 시끌벅적한 소리와 시모와 형님의 사이좋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세요, 형님? 동서, 왜? 갑자기 없어지셔서요. 혹시 어머님이랑 시장 갔어요? 오늘따라 아기가 너무 보채서 방금 겨우 재우고 나왔어요. 잘 때 얼른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언제쯤 도착해요? 시장은 무슨, 지금 백화점이야. 네? 백화점에는 왜요? 왜긴, 어머님 기분 전환해드릴 겸 선물 좀 해드리려고 백화점 모시고 왔지. 그럼 음식은요? 음식? 아, 내가 말 안 했던가? 오늘 동서 혼자 음식 장만하면 돼. 어머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레시피 정리해놨으니까 그것만 보고 따라서 음식 만들면 돼. 무슨 말이에요, 그게? 저 혼자 음식 하라고요? 어머, 동서는 한 번 듣고 못 알아들어? 왜 또 물어? 나랑 어머님은 지금껏 가족들 먹이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동서도 시집 왔으니까 혼자 해보는 버릇 해야지. 이 많은 걸 제가 혼자 다 어떻게 해요. 게다가 저희 집 제사 안 지내서 저 할 줄 몰라요. 으이그 자랑이다. 예, 너는 아들 낳은 첫째 보고 제발 좀 배워라. 어떻게 며느리가 둘인데 시애미 챙기는 건 첫째밖에 없어. 우린 저녁 먹고나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너 바지런히 음식 준비해라. 끊는다. 시모는 형님의 전화기를 빼져들고 제게 한마디 하더니 얄밉게 전화를 끊으려 했어요. 그런데 끊기 전에 형님의 비웃음 섞인 말도 들렸어요. 그러게, 너도 아들 낳았으면 이런 대접 안 받지. 이래도 질투가 안 나? 형님이 비웃는 소리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더라고요. 통화하는 소리에 아기도 자다가 깨서 울고 저는 정신이 너무 없었습니다. 억울하고 서글퍼서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 설명했습니다. 여보, 나 혼자 음식하게 생겼어. 어떻게 해? 애는 울고 어머님이랑 형님은 야, 우는 애부터 달래야지. 애 우는데 나한테 전화하고 싶어? 집에서 듣는 울음소리도 노이로제 걸릴 것 같은데 일하면서까지 들어야 하냐고. 뭐? 지금 뭐라고 했어? 형수님이 곧 전화 올 거라 하던데 난 진짜 너한테 전화 올 줄은 몰랐어. 아니 그걸 잠깐을 못 기다려? 네가 혼자 요리는 못해도 대충 재료 씻고 다듬고 두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 누가 너보고 진짜로 음식 다 하래? 형수가 그러더라. 너 애기 재우는 사이에 잠깐 엄마랑 빠뜨린 과일 사러 나간 건데 너가 오해하고 너무 화를 내서 자기 곤란하다고. 너 전화 오면 달래주라고 하셨어. 우리 형수 얼마나 마음이 넓고 착하셔. 남편놈은 자기 새끼 울음이 듣기 싫다느니 제게 큰 한숨을 쉬는 것도 모자라서요. 지 형수 말에 넘어가 저를 나무라더군요. 남편 하는 꼴 보니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 못하겠다 생각이 단번에 들었습니다. 형님도 시모도 다 밉지만 남편이 제일 미웠어요. 네 형수가 마음이 넓다고? 웃기시네. 저는 남편의 반응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졌고 남편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의 전화는 그 후로도 계속 왔지만 받지 않고 아예 차단을 해버렸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대로 친정에 갈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모두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제 바라기였죠. 요즘 배달 음식이 얼마나 잘 돼 있냐면요. 차례상도 배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배달 어플을 켜서 곧바로 찾아봤어요. 당일이라 안 될까봐 엄청 걱정했는데 한 업체가 제사 음식 항시 가능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통 크게 50만 원 차례상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물론 남편 골탕 먹이려고 남편 카드로 주문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이를 보면서 남편이랑 시숙, 시부까지 3부자가 퇴근해서 올 시간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네요. 그때까지도 시모와 형님은 코빼기도 안 보였고요. 시숙과 남편은 나란히 시댁으로 퇴근했습니다. 남편 놈은 집에 음식 냄새 하나 안 나고 애기와 저만 있으니 당황한 눈치였어요. 음식 안 했어? 음식? 음식? 야, 네 마누라 꼴은 안 보여? 나 하루 종일 굶었어. 누가 굶으래? 엄마랑 형수는. 너 때문에 속에 천불이 나고 애는 울고 내가 뭘 먹겠어? 네 엄마랑 형수를 왜 나한테서 찾아? 그래서 음식은 결국 안 한 거야? 야, 엄마랑 형수가 없으면 너라도 했어야지. 야, 아직도 음식 타령이야? 네가 어떻게 그래 이 자식아. 내가 너네 집 종이야? 내가 결혼을 한 거지 이 집에 종살이를 하러 온 줄 알아?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아니 들어보려 하지도 않고 어쩜 남편이란 놈이 그러냐고. 남편 옆에서 놀란 시숙은 제게 무슨 일이냐며 오히려 절 진정시켜 주셨어요. 저는 그대로 남편에게 아기를 안겨주고 이혼하자고 말했죠. 이혼해. 아기는 네가 키워. 뭐? 이혼이라니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주버님, 저 형님이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거 더 이상 못 참겠어요. 형님 때문에 동생 부부 지금 이혼하는 거예요. 재수씨, 저희 집사람이 그럴 리가 없거든요. 제가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미안해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이혼 생각하지 말아요. 제가 아버지한테는 잘 말할 테니까 동생이랑 집 가서 한번 대화로 풀어봐요. 네? 그래도 아주버님은 제 말 바로 안 믿고 형님 편 드시네요. 자기 마누라 말 개무시하는 동생보다는 낫네요. 근데 거짓말은요, 제가 아니라 형님이 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 소름이 돋던데. 들어보실래요? 저는 시숙과 남편 들으라고 그동안 형님이랑 통화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숙은 곧바로 제게 너무 미안하다며 고개를 떨군 채로 말했죠. 미안해요. 재수씨,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은 미안한지 제 눈을 못 마주쳤고 그때 마침 드디어 형님이랑 시모가 콧노래를 부르며 시댁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숙이 제게 고개 숙이고 사과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시모가 미친 듯 날뛰더군요. 왜 우리 귀한 장남이 너한테 고개 숙이고 있냐? 시모는 시숙의 만류에도 왜 니까짓게 장남을 욕보였냐고 사과하라고 발악하더군요. 형님은 그런 시모를 거들면서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다 달려들더군요. 감히 이게 위아래도 모르고? 그만하세요. 형수님도 엄마도 이 사람한테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형수, 지금 내 마누라 때리기라도 하게요? 아니, 지금 동서하는 꼴 보고도 서방님은 그런 말을 하세요? 빨리 내 마누라한테 사과하세요. 남편은 그제서야 깨달은 듯이 그만하라고 드디어 제 편을 들어주더군요. 제가 들어달라고 할 때는 콧방귀 끼던 사람이요. 네? 서방님. 엄마도 마찬가지야. 나 이혼하는 꼴 보고 싶어?
왜 이 사람한테 계속 못되게 굴어요? 이혼이라니 누가 이혼을 해? 저희요, 어머님. 저 더 이상 식구들이랑 잘 지내려고 노력 안 할 거예요. 참을 만큼 참았고 이혼하면 그만이에요. 아니, 뭔 갑자기 이혼 타령이야?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어디 이혼을 운운하고 있어? 엄마 정말 끝까지, 끝까지 저를 비웃는 시모를 보고 저는 허탈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시모의 반응에 절망했고 진짜 이혼하게 될까봐 그제서야 제게 잘못했다고 시모 대신 싹싹 빌더라고요. 여보, 나만 봐, 어? 엄마랑 형수는 보지 말고 나랑 애기만 생각해. 이혼은 무슨, 우리가 어떻게 이혼을 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앞으로 당신 말 잘 들을게. 당신 말만 믿을게. 나 이혼 못해. 아들, 네가 뭐가 아쉬워서 빌어? 당장 안 일어나? 엄만 좀 가만히 계시라고. 그런 시모에게 보란 듯이 남편 뺨을 찰지게 날려줬습니다. 어머님 아들 오늘 부로 혼자 됐네요. 축하드려요. 새며느리 들여서 꼭 원하던 손자도 얻으세요. 그 난리통에 제사 음식이 배달되었고 시모는 자기 아들 뺨 맞은 것도 억울한데 이게 다 뭐냐고 설마 지금까지 음식 안 했냐고 뒷목을 잡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제사 음식이 중요했나 봐요. 너 미쳤어? 어머님 쓰러지면 어쩔 거야? 아버님은 또 어떻고? 아버님 아시면 큰일 나. 왜? 뭐 문제 있어? 너도 내 손 빌리려고 했잖아. 나도 다른 사람 손 좀 빌렸는데 안 되는 거야? 왜 안 돼? 음식만 준비하면 된 거 아니야? 시모랑 형님은 시부가 알까봐 사색이 되어 서둘러 배달 음식을 숨기려 했어요. 하지만 현관에는 시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걸 목격한 거죠. 이게 다 무슨 소란이야?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나열하며 도저히 이 집에서 못 산다고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아버님, 저 그냥 이혼 안 할 거예요. 위자료 꼭 받고 이혼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사 음식은 50만 원 주고 특별히 전문 가게에서 마련했어요. 이혼하더라도 마지막 며느리 도리는 해야죠. 여보, 당신 돈으로 결제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아버님, 너무 화내지는 마세요. 조상님들도 요리 못하는 저보다 이렇게 사서 대접하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아니, 며느리들 둘씩이나 데리고 조상님한테 이런 꼴밖에 안 보여줘? 당신 하루 종일 뭐 한 거야 도대체? 아유, 여보 잘못했어요. 큰애가 백화점에 가자 해서요. 내가 분명 막내 며느리 그만 잡으라고 말했지? 큰애 너도 그렇다. 사이좋게 지내는 게 그렇게 어려워? 지사하고 야비하게 둘이 백화점 가면 둘째는 갓난쟁이 데리고 뭐 어쩌란 말이야? 아버님, 저 억울해요. 저도 얼마나 시집살이 당했는데요. 근데 얄미운 동서는 어머님한테 마냥 당하고 있지만은 않잖아요. 그게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아세요? 점잖은 시숙은 열이 받을 대로 받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형님의 뺨을 갈겼습니다. 뺨 맞은 형님은 눈이 돌아서 내가 너네 집에 여태까지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이러냐며 시숙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댔고요. 더 웃긴 건 시모가 감히 장남 멱살을 잡았다고 형님 머리끄덩이를 잡고 안 놔주더라고요. 말 그대로 아주 개판이었습니다. 시부는 이미 개판이 된 그 상황은 나 몰라라 하고 저를 붙잡고 말했어요. 어리석은 시모랑 남편 대신 사과를 한다며 이혼을 만류하더군요. 자기 아들 이혼남 되는 거 싫다면서요. 저는 한사코 거절하고 끝내 이혼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씨로 변해 모두 태우는 거잖아요. 남편이 시모랑 형님 말만 듣고 저를 비난하는 행동은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결혼 초반에도 그러는데 참고 살았다가 더 어떤 일 당할지 모르니 빨리 끊어냈습니다. 지금은 혼자 친정에서 아기 잘 키우고 있습니다. 아기가 아직 어리니 아무것도 모르고 건강하게 쑥쑥 커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제 마음은 아직도 회복 중이네요. 시댁 소식은 들어보니 시숙은
형님에게 이혼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형님이 붙잡아서 이혼은 안 하고 현재 별거 중이라 들었어요. 그날 시숙이 형님 뺨을 때려서 제 응어리도 조금은 풀렸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제 남편과 제 사이를 이간질한 건 형님이었으니까요. 시부모가 장남까지 이혼남 못 만든다며 이혼 못하게 막고는 있다는데 제가 보기엔 시숙이 워낙 단호해서 이혼할 듯해요. 저 이혼 후에도 정말 미안하다고 시숙은 따로 연락이 왔습니다. 시무는 뭐 시부한테 잡혀 사는 중인가 봐요. 전 남편은 자기가 이혼한 게 전부 시무 때문이라며 시댁에 발걸음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기가 워낙 어리니까 전 남편 쉬는 날에는 저희 친정집으로 옵니다. 본인이 원해서 일주일 중 하루는 꼭 친정 와서 아이 돌보다가 가요. 그것도 처음엔 반대하려다가 위자료도 받았고 양육비도 받고 있으니 법적으로 문제될까봐 하루는 봐주고 있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잖아요. 아랫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던 시모와 형님, 제대로 벌받은 것 같아 통쾌합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정말 톡톡히 그 대가 치르는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재혼 생각 없고 다시 전 남편과 합칠 생각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혼 후 많이 씁쓸한 상태인데 다 잊고 아이 키우며 열심히 잘 살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